박사과정에서 수학하고 계신 신소윤 선생님께서 유청년삼록을 통해 본 석주 이상용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박사수료 신소연입니다. 들리시죠? 네. 저는 이제 유청량산록을 통해 본 석주 이상용의 내면 세계라는 논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발표문은 이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장의 내용과 같고요.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본고는 석주 이상용의 유청량산록을 중심으로 청년기 이상용의 작가의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유청량산록은 이상용이 25세 되던 해인 1882년 청량산을 유람한 기록입니다. 3월 18일부터 27일까지 약 10일간의 체험을 산문과 운문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이 청량산은 16세기에 이르러 신제, 퇴계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산이 되었는데 특히 퇴계 같은 경우 이 청량산을 자주 찾진 못했으나 항상 청량산을 그리워하여 청량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청량산을 이제 우리 집 산이라고 칭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후대 유학자들은 퇴계를 존숭해 그가 사랑한 청량산을 오르내리며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상용의 유청량산록 역시 이러한 유산록 창작의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청량산록은 유산록을 이해하는 맥락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단일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대개 기존 연구 가운데 청량산 유산록을 다루면서 이 작품을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거는 유청량산록이 청량산 유산록의 보편적인 흐름을 따르면서도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른 면모는 이상용의 사상적 측면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본고에서 이 작품을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이상용이 학문적 내실을 쌓아가는 청년기의 사상적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석주의 문집을 살펴보면 그가 학문적 내실을 다져가는 20대의 기록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장에 따르면 이 석주는 10대 초반에 굉장히 다양한 서책을 읽었고 이제 18세에 이르러서 조부의 명을 받들어 퇴계학맥을 계승한 서산 문화에서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청년기 이상용은 주자 성리학으로 무장한 전통 유학자로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유청량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상용의 다른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 이전의 문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청량산을 통해 선현의 자치만을 쫓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서술을 지향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석주의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인식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후 그가 신학문을 수용한 개방적 지식인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어떤 기저로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 초창기, 청년기 기록인 유청량산록을 통해 석주의 사상적 측면을 이해하고자 논의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석주유곡 권육 잡저에는 4개의 산문 작품이 있는데 이 유청량산록은 이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작품입니다. 이 시기에 석주는 임천각에 머물면서 이 고향 사람들과 교류하고 서산의 문화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이상용은 석주는 당시 함께 이제 공부를 하던 사이인 기암과 이 청량산을 유람하기로 약속하고 1882년 3월 18일에 청량산으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경로를 정리하면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의 경로를 보면 대개 청량산을 방문했던 전인들의 길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고산정, 단사협, 연대사, 치원암, 김생굴 등은 청량산을 방문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를 방문한 것일지라도 작가마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달리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는
이상용이 자신의 유람 여정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유람 여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유람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유람 여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석주랑 이상용이랑 자꾸 섞어 쓰는데, 네, 석주가 이상용입니다. 이상용은 그 유람 과정 중에 자신이 견문한 것들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여정의 생동감, 사실감을 부여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대상부터 멀리 있는 대상까지 그림처럼 이 대상을 묘사했습니다. 이 유산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의 유산록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작가에 의해 지어진 후 그와 관련된 인물들에게 전해져 함께 공유되곤 했습니다. 이제 위의 인용문 같은 경우 이전이 이 석주의 유청량산록을 읽고 난 후 쓴 글로 특히 이 유산록의 세밀한 묘사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품에서 이 세밀한 묘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인용문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번 작품 같은 경우 3월 22일의 기록입니다. 그 전날에 비가 내렸는데 22일에 이제 비로소 유산을 할 수 있는 날씨가 되자 청량산을 향해 가면서 이제 경물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도 그 3월 22일 청량산으로 향하는 길에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푸른 소나무와 붉은 철쭉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강물에 비친다고 해서 그 시각적인 요소를 극대화하여 세밀한 묘사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작품은 3월 23일의 기록으로 그 봉우리에 대한 묘사가 주목됩니다. 대개 청량산을 유람하는 그 사람들은 그 주세붕의 유청량산록을 필독하며 이 주세붕이 청량산 봉우리가 지닌 어떤 불교적 색채를 바꿔서 그 유교적 명칭으로 바꾼 것을 답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용은 이 봉우리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 명칭을 크게 달리하지는 않지만 그 자신의 눈으로 관찰한 아름다운 산봉우리의 자태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날개옷에 무지개 치마를 입고 춤추며 날아오는 듯한 봉우리, 날카로운 창과 같은 봉우리, 포개어져 반공중에 꽂힌 듯한 봉우리 같은 표현은 이상용의 주의 깊은 관찰과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절 유람 대상에 대한 관심과 확대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유청량산록은 전대 유람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유람의 과정에서 견문한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는 전대 유람자들과 같은 장소를 방문하더라도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 대상을 관찰하고 또 기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래 인용문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인용문 같은 경우 3월 22일 연대사에 머물며 쓴 기록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용은 불상을 자세히 관찰하고 이 불상의 압도적인 기상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일행들과 함께 불교의 이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성리학자로서 불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인용문에서도 이 유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개방적인 태도가 나타나는데 이상용은 이 봉우리를 오르면서 외장인봉에서는 신성과 선비의 모습을, 의상봉에서는 천황대불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더욱이 그 앞서 주세봉이 유청량산록에서 의상봉을 자소봉으로 바꿔 부른 이후 대부분의 유산록들이 이 자소봉이란 명칭을 취하였으나 이상용은 불교적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의상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이 3번 인용문 같은 경우에도 그 청량산 내에 최치원과 관련이 있는 그 대상을 보고 기록한 것인데 이도 이제 1번, 2번 인용문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즉 이상용은 유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유산록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선입견 없이 자신의 이목으로 이 대상을 폭넓게 관찰하고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람 대상에 대한 관심과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경험적, 실증적 접근을 통한 주체성의 강조. 네,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청량산록의 문학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어떤 바탕으로서의 작가의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본고는 유청량산록이 이 유람 여정에 대한 세밀한 묘사와 대상에 대한 관심과 확대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기저에는 이 이상용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태도가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아래 인용문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은 이제 이상용의 어떤 유산 태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굉장히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불구하고 이상용이 청량산으로 이제 가려고 하자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그를 이제 말리면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상용은 그 사령운의 석벽정사 환호중작이라는 시의 일부 구절을 읽고 있는데 대상의 이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 주체, 그러니까 유람자의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날씨나 동행자 같은 외부 요인과 무관하게 나라는 주체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이상용의 어떤 주체성 강조는 비슷한 시기에 청량산 유람을 다녀온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래 인용문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두 글은 19세기에 작성된 유산록입니다. 이제 가의 인용문은 개서 이만숙의 유청량산록으로 이 주세봉의 그 봉우리 명명을 답습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대체로 청량산 유람자들은 봉우리의 그 이름만 언급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세밀하게 묘사할지라도 그 유가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인용문은 외암 김도명의 유청량산록으로 유가 이념에 맞지 않는 대상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대목입니다. 즉 19세기까지 청량산은 이황과 주세붕의 영향으로 어떤 유교의 성지이자 좀 성인의 산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상용의 유청량산록도 이러한 전통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열두 봉우리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나 그 유교 이념에 굉장히 배치되는 것에 대해 개방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볼 때 이상용은 청량산을 보다 풍부하게 인식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이상용은 이 청량산록을 통해 내가 관찰하고 싶은 것, 내가 이 대상을 직접 관찰하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기록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가 도산서원을 방문해 이 여러 곳을 구경하면서 감상할 만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량산 유람을 기록하다 보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적을 겨를이 없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절제하는 그런 서술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도산서원에 들러서 그 도산서원과 관련된 이황의 모습을 떠올리고 유학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감회해졌지만 그 자신이 기록하고자 하는 바는 청량산 유람이기 때문에 더는 이제 이곳에 서술하지 않고 이제 청량산에 더 서술을 치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을 보면 유람 중에 그 이황과 관련된 곳에서 그를 존숭하는 태도는 나타나지만 그 서술의 비중을 보면 굉장히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이제 세세하게 기록하는 데 더 치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그 주세붕의 시와 관련된 3월 23일의 기록에서도 그 일찍이 이제 주세붕이 시에서 그 19개의 절과 그 절 앞에 대 존재를 말했으니 이 절과 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는 그 절이 자세하지 않으니 이 대도 자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해서 이상용이 최대한 자신의 이목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경험해서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상용이 유청량산록을 기록함에 있어서 견문한 대상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한 것이나 어떤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체성의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전술라 했듯이 이상용의 이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통한 주체성의 강조는 훗날 그가 탄력적으로 신학문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유청량산록만 보더라도 이상용은 굉장히 사물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물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 주체의 투철한 관찰을 바탕으로 경험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 경향은 단순히 청량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되기에 이릅니다. 이상용이 어떤 1907년 즈음을 기점으로 그 신학문을 수용하면서 특별히 그 서양의 인식론에 관심을 가진 것이 그것입니다. 추측컨대 이상용은 이 청년기부터 지녔던 주체적이고 개방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훗날 신학문을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석주문집의 격치집설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 그 동양의 사물 인식 방법
그러니까 이 대학에 나오는 경물 취지, 그것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의 그런 철학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어떤 주체의 경험적인 태도를 강조한 글입니다. 그는 당대 많은 학자들이 사물의 본말을 파악하지 못해서 이 조선이 위험에 빠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는 서양의 인식론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이상용의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사상적 변화는 이제 1907년에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청년기부터 이미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주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식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네, 사장은 결론입니다. 이제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향후 과제를 간략히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했습니다. 본고는 이상형의 유청량산록이 산문과 운문으로 구성된 가운데 산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람과 관련된 운문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청량산을 유람하기 전의 태도, 청량산을 유람하면서 느낀 감정 등을 짧게나마 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유청량산록을 이해하는 보조 자료로서 조금 추후 주목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작품은 그동안 이제 전인의 유산록을 모방하고 재현하는 것을 미학으로 삼던 청량산 유산록의 전통이 변화하는 지점, 그것을 잘 보여주는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본고에서는 조금 단편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유산을 했던 인물들의 기록을 비교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추후 이러한 논의를 확대해 19세기 청량산의 전통과 변화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